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아픈 몸보다 돌봄의 공백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일상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그마저 사라진다면 삶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조용히 그러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정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 있는 노후의 위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서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아들은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느라 늘 바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병원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믿으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측에서 갑작스럽게 폐업을 알렸습니다. 재정난으로 더는 운영이 어렵다는 짧은 통보뿐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말에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병원들은 이미 대기자가 가득 차 있었고 새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멀리 떨어진 지방의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이 찾아뵙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자신이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소도시에 살던 8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아내 역시 관절이 좋지 않아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겠다고 알렸습니다. 두 분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병원을 간절히 찾았지만 이미 대기자가 수개월치 밀려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먼 시골의 작은 병원으로 옮기고 아내는 가까운 요양원에 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노년에 이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병원 하나의 폐업이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갈라놓고 삶의 존엄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없는 70대 노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생 혼자 살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자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부 장기 요양보험 덕분에 생활은 가능했지만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이 없는 그는 스스로 다른 병원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자체와 복지센터가 도우려 했지만 이미 병상은 포화 상태였고 결국 임시로 열악한 요양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상황은 그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급격히 들었지만 요양보험 수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많이 받아야만 유지되는데 지역마다 인구 구조가 달라 수지가 맞지 않는 곳은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의료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들은 경쟁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폐업뿐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과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병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돌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돌봄의 필요는 더 늘어납니다. 돌봄이 끊어지면 환자는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가족은 일상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미리 준비하고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우선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와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미리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신청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두면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 등 다양한 대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과 지자체가 마련한 단기 돌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돌봄을 경제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고 장기간 이용할수록 비용은 커집니다. 따라서 은퇴 이전부터 돌봄 비용을 고려한 재정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의료비와 돌봄비 전용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보완적인 민간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솔직하게 대화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것 역시 큰 힘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을 미리 정해두면 갈등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줄폐업의 현실은 단순한 의료기관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사회가 노인의 마지막 삶을 얼마나 존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직접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폐업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병원 몇 곳의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우선 공공요양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민간 운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낮아지면 언제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환자와 가족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점 요양병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돌봄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면 민간 병원 역시 무리한 수익 경쟁 대신 질 높은 돌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의료와 돌봄의 역할을 분리하는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양병원이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병원은 치료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생활 돌봄은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가 담당하는 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에 장기간 머무를 필요가 없는 어르신들은 집이나 지역시설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과밀화를 막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도 점차 이 방향으로 전환해야만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부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한 오래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입니다.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고 지원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 서비스를 확대하면 요양병원 의존도를 낮추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개인과 가정이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을 미루다가 시기를 놓칩니다. 건강이 비교적 괜찮을 때 미리 등급 신청을 해두어야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병원뿐 아니라 요양원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정적 대비입니다. 노후의 돌봄은 결국 비용과 직결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요양병원 본인 부담금은 생각보다 크고 장기간 입원할수록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의료비와 돌봄비를 포함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돌봄 전용으로 적립하거나 민간 보험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보장 범위와 갱신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 내 역할 분담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돌봄이 갑자기 필요해지면 형제 자매 간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누가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가족회의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녀는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고 다른 자녀는 병원 동행과 행정 업무를 맡는 식으로 합의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돌봄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연결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는 단기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파견 무료 건강검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홍보가 부족해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적극적으로 챙기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공백 상황에서 임시로라도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이 방치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돌봄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웃이나 종교단체 시니어 모임 등 지역사회와 연결되면 정서적 지지뿐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의 작은 연대가 모여야 국가 제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요양병원 부족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폐업 문제 역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요양보험 수가를 현실화해 병원 운영이 안정되도록 하고 의료와 돌봄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집에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면서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 폐업 문제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한 노후를 방치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 자신도 갈 곳을 잃은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분이 요양병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나의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니어의 현실적인 문제와 해법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우리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존엄할 수 있습니다.